지난 주말 전 세계적으로 15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도 2만 6천 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변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여전히 한 주에 100만 명 이상을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가정은 미국의 고용,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고용이 안정되고 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진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이런 가정이 유효한 건지 하는 것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밖에 굉장히 덥죠? 네, 네 덥습니다. 예, 그래도 이 스튜디오는 좀 시원해서 괜찮습니다. 예. 자, 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 2주 동안은 보면 이제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2100포인트 내에서 그냥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장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굳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시장이 안정기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현 시장 구간이 모멘텀 공백기다라는 점이 그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 이제 2분기 또 길게는 이제 2020년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 시기인데요. 그렇다 보니 막상 거시지표 측면에 있어서도 뚜렷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내용이 좀 부족하고 이제는 7월 달이 되어서 2분기 전체에 대한 진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우선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상당히 짙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들을 탐방 다니면서 2분기 동안의 성적표가 어떠냐 이를 좀 가늠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좀 시장은 추가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만한 내용이 조금 부족해진 가운데 시장에 상당히 정체되어 있었던 이런 기간적 특성이 주가 지수에 그대로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소강 상태만 해도 뭐 굉장히 강한 장이죠. 예. 지금 뭐 바닥에서 올라온 그렇죠. 거를 올라온 게 감안한다면, 있는데. 네, 그것도 뭐 거의 뭐 미국 증시나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낙폭을 다 만회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지금 소강 상태가 증시가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 시장의 힘이 정말 세다. 음. 그런데 그 힘의 이면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유동성 효과 이 부분에 대한 또 실질 효과가 있든 없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강하게 아직은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유동성 효과가 아직은 소멸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아직은 충분하기 때문에 시장이 큰 낙폭 없이 아직은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반대로 이제 좀 왜 바로 못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투자자들이 보이지 않는 혹시 시장에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부담스러운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 바로 보이지 않는 부담, 보이지 않는 악재의 근간은 기업 실적이 과연 빨리 올라와 줄 거냐, 즉 경기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제 올라와 줄 거냐에 대한 여부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경제 지표가 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초기에 이제 급격하게 좋아진 이후에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팬데믹 자체가 이제 또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앞으로 경제 활동을 조금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런 조정 어떤 횡보 장세의 연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팬데믹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까지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쭉 줄어들었는데 6월 달 들면서 이제 뭐 줄어들고 이러는 것도 좀 뜸해진 상태고요. 오히려 한 1주 전 정도서부터는 조금씩 계속해서 늘어나서 오히려 그래프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횡보를 했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이 하반기에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코로나19에 따라서
앞으로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박사님 어떻게 가정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예.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뭐 어느 지역이 됐든 혹은 국가 내에 또 다른 지역이 됐든 예.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지금 최근에 팬데믹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불안정한 확산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트레이드오프, 서로 상충되는 이런 관계인데, 지금 2월부터 진행된 글로벌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와 주가의 흐름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예. 사실 네, 지금 차트에 보시면은 뭐 좀 복잡합니다만은 한 두 가지 시사점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빨간색 선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고요. 세계 전체입니다. 예. 오른쪽 축인데 역축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선이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확진자가 있는 거죠. 늘어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 선은 이제 MSCI 전체 세계 주가 예. 수준인데, 이게 지난번 2월 이제 하순에서 아마 넷째 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 3월 셋째 주까지,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딱 그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주가도 같이 빠지는 예. 그런 구간이었고요. 예. 나머지 기간은 사실은 코로나와는 관련 없이 어찌 보면 뭐 관련 없다기보다는 앞으로 코로나는 잡힐 거야.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4월 이후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빨간색 선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잡힐 거다라는 기대감이 강했죠. 그러니까 2월 하순에서 3월 하순까지의 딱 한 달만 제외하고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주가는 주가가- 계속 올랐다. 예. 예. 계속 올랐다라는 거고요.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은 5월 달 들어서 5월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늡니다. 이 빨간색 선이 아래쪽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와 함께 주가가 이제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월 달 지나서 이제 6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장은 코로나보다는 정책 이벤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예. 사실 주가가 올라갔던 그 시점, 특히 지난 3월 23일이 연준이 양쪽 완화를 무제한 공급하겠다. 그렇죠. 통화를 또 예, 무제한 예. 공급하겠다라고 선언한 날이 3월 하순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기대감이 그 이후에 재정 정책이나 또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국 정부가 다 내놓으면서 주가가 정책을 타고 올라갔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정책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자기 갈 길을 가고,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서로 디커플이 돼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의 어떠한 그 레벨이 코로나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보다는 개선된 게 미미하다라는 것이죠. 예, 물론 그렇죠. 개선은 됐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국 하반기에 코로나가 더 확산될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세타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의 그 코로나19 상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경제나 주식시장하고 어떤 형태로서 지금 가정을 하고 계시나요? 네, 우선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는 뭐 지금 당장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다 보여지고요. 예. 문제는 지난 1차 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알고 당하는 거.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예. 또 이런 감염 확산에 대한 문제를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효과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예, 효과에 있어서. 예, 그렇죠. 예. 특정 국가의 경우는 확진자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 범위 안에서 이것이 통제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예. 일부 국가에서는 제대로 이게 지금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힌트 중에 하나는 앞으로의 경제 환경과 2차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결국은 차별화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1차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경제가 똑같은 침체 충격을 받았고 정책 효과가 발휘되면서 어느 정도의 되돌림을 다 같이 향유하는 상황 등을 보여왔었었는데 이 다음에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특정 국가는 그 정책 효과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어떤 경제 활동의 변화에 의해서 감지될 수도 있겠으나 예. 어떤 특정 국가의 경우는 유명무실한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지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낼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이죠. 결국은 투자자에 대한 관점에서는 그 차별화에 대한 어떤 밸런스에 대한 조정 과정 등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2차 팬데믹 상황, 이 세컨 웨이브 과정에서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자, 한번 종합해 보면 2차 팬데믹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2차 팬데믹이 있다고 하더라도 1차 때는 뭐 경험도 전혀 없었고요.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미숙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2차 팬데믹이 온다고 하더라도 1차보다는 훨씬 더 영향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보면 정치면에서 특히 외교 관련한 이 해외 관련한 그런 면에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가 실패했다,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일 뿐인데요. 시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시장에 안 좋을 거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장 크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법인세 인하를 했는데 그걸 다시 법인세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미국 선거, 미국 대선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전망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사님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일 자신 없는 그래요? 상황인데요. 정치야. 그러면 센터님께 먼저 넘길까요? 네,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저는 뭐 선거와 주식시장, 선거와 경제 영향 없다고 봅니다. 예. 과거에 영향이 없었고요. 예. 물론 이제 뭐 지금 뭐 나오는 이벤트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되면 좀 시장에 부정적이고, 예. 공화당이 트럼프가 공화당이 되면 되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가서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막상 야당일 때와 음. 정권을 잡은 여당일 때와는 또 스탠스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 변수는 선거 변수는 주식시장에서 좀 빼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난 수십 년간 혹은 지난 100년간 선거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는데 예. 굳이 이번에는 선거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일비일비하면서 복잡한 미국의 뉴스에 그렇게 연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예. 그런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기업 실적 좋아지는 종목 하나 더 찾는 게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센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세계 경제와 외교 안보에 있어서 절대 권력의 지위로 생각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문제는 우리가 왕권 정치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미국 대통령도 임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분명히 한시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대선 관련해서 이제 가장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변화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고, 지난 3년 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조금 파격적이었었던 부분 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의 방향과는 분명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것이다. 뭐 법인세 인하했었던 것은 되돌려 놓을 것이 않을까. 중국에 대한 공세는 또 다시 좀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완전 좀 극단화되어 있는 전망을 하게 되시는 경향 등이 조금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 앞서 제가 첫머리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도 임기가 있는 직업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시장 정세와 그리고 가장 미국의 유리한 방향을 포기할 수는 없게 될 거고, 예. 그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라면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방향이 다시 이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두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마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유세 과정은 마치 자멸하는 듯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뉴스를 보시면 트럼프 관련 뉴스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과 또 좋지 않은 내용이 조금 혼재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바이든 측에 대해서는 별로 뉴스가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예. 말 그대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문제는 재선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다음 이제 그 미국 경제를 꾸려나가야 될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한 노력을 가장 먼저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존의 외교 전략, 안보 전략, 경제 전략과 상충되든 안 되든지 간에 가장 속도감 있게 그 정상화되기 위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누가 되느냐, 그들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미국은 가장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 예. 관점을 유지해 두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대선이 있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당선되고도 별로 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는 전임 정부가 맺었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그 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후임 정부가 들어서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들이 선진국과 아닌 곳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실업 관련해서 그 박사님께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5월 달 그 고용 통계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그걸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근데 현재까지 보게 되면 이제 신규 실업자 수가 꾸준히 나오는데 매주마다 그래도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씩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는 걸로 따지게 되면 지금 숫자는 대략 50만 명 밑으로 떨어져야만 되죠. 왜냐하면 이게 그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신청을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100만 명 이렇게 넘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새로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신규 실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신규 실업과 관련해서 뭐 미국 전체 고용 상황이 뭐 굉장히 중요하죠. 예. 세계 경제의 어떤 그 회복 속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하고 또 미국 증시 자체도 미국 고용 시장의 동향에 상당히 그 연관돼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 중요하다는 말씀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전환되는 숫자가 아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반대로 실업자에서 취업자 수로 일자리를 찾는 속도는 지난달 5월 달에 굉장히 늘었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활동 정상화와 함께 늘은 건 맞는데 이제 이 부분까지는 주가가 거의 알고 있는 거고 반영한 거고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중요한데요.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천천히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천천히 개선된다. 일단 올해까지는 경제활동이 코로나19 이기 전에 한 몇 퍼센트 정도 회복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에서는 저는 한 70%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간 코로나19 전, 그러니까 당장 뭐 지난 2월이죠. 2월 상황의 한 70% 정도를 회복하는 정도에서 일단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서비스업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이미 부도가 난 기업이 고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에도 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예. 또 고용 자체가 약하고 전 세계 경제가 총수요가 다 다운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활동도 코로나19 이전 바로 지난 2월 수준으로 바로 회복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서로 각국 간의 스필오버 효과와 또 스필백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그렇죠.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어찌 보면 연말에 코로나19 이전의 70% 회복 시나리오도 다소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수가 있고요. 70% 정도를 만약에 가정했을 때 얼마 전에 연준이 통화정책 발표한 다음에 이제 나온 스테이트먼트에서도 나타났듯이 실업률이 대략 올해 연말에 한 9%대, 뭐 9.5% 정도, 뭐 이 정도가 이제 한 70% 정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그런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는 편입니다. 어쨌든 실업자 수가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4천만 명에서
실업자 수가 전체로 연말 되면 한 1,500만 명 수준으로 크게 급감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굉장히 발빠른 속도의 경기 고용 회복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주식시장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실업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 주식시장은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되는데라는 쪽에 이미 시선이 가 있고 곧 조금 지나면 이제 하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반기 장세는 통상 한 6개월 정도 후에 경기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이 중요한데 내년에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디게 증가할 가능성이 더디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올해 연말에 한 1,500만 명에서 내년 중반 정도에는 한 1,200만 명, 그래서 한 300만 명 정도가 이제 줄 거라는 거고요. 6개월에 300만 명이 줄으려면 50만 명씩 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코로나19 이전에 일자리가 만들어진 게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지 않습니까? 다달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경기 정상화 또 실업자의 어떠한 그 원상 복구 이런 압력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약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월 미국 실업자가 50만 명씩 증가되는 것도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내년 연말 정도나 가서 실업률이 겨우 한 7% 정도, 뭐 잘해야 6% 정도 도달할 수가 있고요. 예. 6, 7%의 실업률은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의 3.5%의 실업률에 비해서는 약 2배 정도로 높은 그렇죠.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이런 경기의 방향성, 실업의 개선 속도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반영할 거냐, 아니면 개선이 더딘 것에 대한 어떠한 좀 부정적인 부분을 예, 예. 반영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부터는 미국 고용 시장을 둘러싸고 시장의 어떠한 변동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다. 예. 그러니까 아주 빨리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조금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 속도, 개선 방향성은 뭐 어느 정도 지금까지 상당히 좀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수준이 이제 문제인데 6, 7% 정도면 원래 팬데믹 전에 그 코로나19 이전에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내년 말 정도 돼야 예, 그렇죠. 코로나19 전에 한 2배 정도고 하니까 지금은 시장은 주가는 사실 전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의 코로나19 뭐, 전 수준으로 와 있는 거고 예, 실업률은 4%대 정도로서 경제 지표의 보이는 거죠. 어떤 올라오는 속도는 매우 더디니까 이 사이에 어떤 그 괴리가 결국 주식시장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7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아무튼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요. 여전히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7월 달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뭐 숨고르기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숨고르기. 싶고요. 네, 7월, 8월 이 여름 장세가 어쨌든 하반기 경제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장세. 예, 시장이 고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뭔가 방향성을 못 잡고 하반기 경제 지표에 굉장히 촉각을 세우면서 주가 측면에서는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가서 회복되는 데는 평균적으로 경제 지표가 가령 뭐 GDP라고 보면 실질 GDP가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데 대략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렸거든요. 예, 그리고 주가는 경제 지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전미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경기가 이제 침체가 끝났습니다라고 선언할 때부터 비록 경제는 안 좋지만 주가는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전고점에 와 있고 경기는 이제 리세션이 시작되는 시점. 예, 그래서 둘이 서로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7, 8월 장세는 그 부분이 하반기에 얼만큼 좁혀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혹은 가능성 이런 것들을 타진하는 조금 탐색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경기 침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김에 그냥 제가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NBER, 그러니까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리세션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아니면 경기 침체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경기 하강이 멈추고 그 다음에 또 실업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진정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선 아무튼 그 3월, 4월 이때에 진행됐던 경기 하강보다는 훨씬 더 지금 이제 속도가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실업률의 상승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피크는 쳤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2월 달에 둔화 국면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한 5, 6월 지금 뭐 보면 한 6월 달 이 정도에서 이미 이제 둔화 국면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둔화 국면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중간에 잠깐 좋아졌다가 또 한 번 나빠져서 더블립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이 상당히 많은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박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19라는 어떤 그 변수가 경제를 좀 복잡하게 만든 예, 측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향성과 회복의 속도 이 두 가지가 조금 개념이 혼재돼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지난 6월 8일인가요? 말씀하셨던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리세션을 선언했습니다. 예, 그렇죠. 2월 달부터. 공식적으로 2월부터 미국 경제가 리세션이 이제 시작됐다. 그런데 이제 경제 지표는 5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었으니까 예. 실업 소당 청구 건수만 해도 4천만 명을 더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개선되는 쪽으로 어쨌든 방향성은 좋아지는데 예. 그러면 2달 만에 리세션을 마무리했다고 봐야 되는 3개월 만에 리세션을 종료하고 이제부터는 경기가 회복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에 예. 경기 판단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에 대한 리세션 여부는 이런 단순한 지표도 참고를 하지만 당연히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정도, 그다음에 실질적인 수요의 회복 가능성 여부, 가시적인 기간 내에 얼만큼 경제 지표가 광범위하게 개선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아직은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하반기를 계속 가지 않을까. 리세션의 종료에 대한 선언은 지금은 너무 좀 성급한 좀 성급하다. 예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그 과거에도 보게 되면 경기가 둔화되거나 또 경기 둔화가 그 침체가 종료되거나 이런 것들이 한 1, 2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변수의 그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쉽게 결정을 해버렸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아마 둔화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종료에 대한 선언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 센터장님께 이 부분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주 지난주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꼭 우선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또 종목들을 봤을 그 중에서 저게 정말 저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 이런 그 생각이 드는 주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이상한 매매가 계속 이제 되고 있다. 이런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상 매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뭐 풍부한 유동성의 어떤 부작용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과거에도 이런 우선주 랠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적이 과거에도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예, 또 그렇죠. 일부에서 이제 감독 당국은 이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될 거고, 문제는 그런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왜 이렇게 좀 빨리 안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측면도 조금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한 가치 평가는 철저히 기업의 어떤 성장 가치와 영업 가치 그리고 현금 흐름 이런 부분 등을 기초로 해야 되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이 지금 말씀드렸었던 펀더멘탈한 이유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행처럼 그리고 때로는 증시 주변 환경 때문에 떠밀려서 주가가 반강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는 하나의 흐름이고 감각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자들에게 권할 수는 없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예. 그렇다고 해서 저도 기자분들에게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주식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는 부분 등이 맞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미 때가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 그런 투자의 방식 자체는 상당한 그 위험을 부담하는
고위험 투자의 한 단면이다라는 점 등만은 꼭 기억해 두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왜 우리 가끔 보면 그 부도가 나거나 해서 상장 폐지하기 전에 한 달 동안 그 정리매매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보게 되면 주식을 사서 중간에 또 굉장히 급등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투자를 하는 목적도 그렇고 투자라는 형태도 그렇고 일률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성장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주춤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그 올랐다가 주춤해지면서 그때는 이제 업종 대표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걸 대체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할 만한 종목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 내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2차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조정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센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뭐 충분히 그 앞으로의 성장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현 주가에 성장주들이 반영을 시켜왔기 때문에 예.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당분간 성장주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계속된다는 점 등은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박사님께서 이제 실업률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해주셨고 이 정상적인 미국의 고용 활동이 정상화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실물 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통화 정책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만큼 제로 금리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제로 금리가 선택되고 우리가 그 환경에 살기 시작한 지가 불과 몇 개월밖에 지나지가 않았는데 주가가 한두 달 사이에 이만큼이나 올랐기 때문에 성장주의 랠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부분 등은 단기 주가 수익률 측면에 대해서만 너무 의미를 부여한 측면 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성장주에서도 큰 부류로 나눠질 수 있는 여지 등은 있다라는 점입니다. 숫자를 따라가는 것, 이벤트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경제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것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선호해 왔었던 언택 관련 기업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에 대한 부분 등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거죠. 또 성장주들 사이에서도 단순히 성장 가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수반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의 입장으로는 반도체나 IT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들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숫자가 수반되어야만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있는 측면 등이 있다라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최근에 이런 성장 관련주들 사이에 3대 축이라 볼 수 있는 이 세 그룹이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어 왔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있는 힘을 보여줘 왔었거든요. 예. 결국 추후에 이 성장주의 어떤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또 판단해 보시는 부분도 시장 전체 흐름을 읽어 나가시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아직까지 저금리와 제로금리 환경은 이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작동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아무튼 바이오 주식은 성장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를 굉장히 끌고 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가격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선은 가격 논쟁이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익으로는 설명이 안 돼 왔고 현재도 그렇죠. 그렇고 당분간 가까운 미래에도 이익으로서에 대한 설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 보여지는데요. 우리 국내 바이오 주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벤트적인 효과. 예. 현재 코로나19라는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영업 환경 측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의 주장이나 또 이 기업을 오래 탐독했었던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해석에 따라서 주가가 즉각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 보시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이오 관련 주식 등이 시총 상위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러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인덱스 측면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변화가 생겨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바이오주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가까운 시간 내에 원화가 강세 방향을 틀 수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측면에서는 황금성이 좋은 주식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주식의 선택지가 바로 바이오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 단순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 가치와 그 핵심 역량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미를 두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바이오 주식의 우리 국내 바이오 주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를 조금 더 이해해 두신다라면은 오히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은 번외로 어떤 플러스 알파 정도에 대한 개념에서 추가해서 보시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역시 보면 바이오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시장의 주도력 이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 부분들은 미국의 경기 부양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첫 번째 이제 그래서 뭐 돈을 나눠주고 이렇게 했던 경기 부양의 효과 이 부분들은 이제 차차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보면 민간 쪽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나 이거는 이제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 부양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그 경제하고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민간 수요가 천천히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예. 그 수요의 부족 부분을 정부 지출로 메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가 부채를 더 늘려도 그것이 당장의 어떤 데미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평상시 같으면은 뭐 야당의 반대도 있고 또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집행이 쉽지 않을 텐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다 묻어서 그것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어떤 그 의회 통과가 되고 또 집행까지도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의 증시 전반에 깔려 있는 게 맞고요. 예.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긍정적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광범위한 통화 정책이 기저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실질적으로 수요를 보존하는 재정 정책이 풀릴 경우에는 시장에 상당한 기대감을 더해 줄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데 예. 문제는 1차 때보다는 2차 때는 이제 조금 당연하게 예. 오히려 정책이 안 나오면 시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지연돼서 나와도 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시장은 정책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예. 정책 규모가 생각보다 적다든지 뭐 이러면 오히려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1차가 소득 보전에 대한 이런 어떤 직접적인 또 약간의 휘발성적인 그런 재정 지출이었다면 2차는 산업에 중심을 둘 것 같거든요. 국가의 앞으로 전략 산업, 또 5G라든지 이런 그 국가의 전체적인 어떠한 그 산업 정책과 연관된 재정 정책일 가능성이 높아서 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시장 전반보다는 좀 업종별로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님은 우리나라 그 실적 2분기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박사님은 미국은 어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센터님서부터. 네, 우선은 2분기 실적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현재 시장에서 그나마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2분기를 기점해서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 사실 이거를 많이 좀 고민들을 하고 예, 계시는데요. 준비된 자료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올해 연간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약 117조 연초에 예. 약 117조 원 정도로 집계되던 것이 현재는 한 88조 88조 정도로 다운되어 있습니다. 대신 지난해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대략 한 70조 원 중반이었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추정이익도 추가적으로 한 10% 이상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요 섹터별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 주력 산업이라 볼 수 있는 IT의 이익
감소가 상당히 크게 발견되고 있고 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연간 적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지금 다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문제는 이런 실적에 대한 영향은 즉각적으로 현재 우리 주가 수준이 부담스러우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하반기에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내년에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기준 실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큰 편인데 현재까지로서는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갖기보다는 보수적인 예측이 얼마나 잘 맞아질까.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예측과 기업이 말해주는 이런 실적과의 오차가 얼마나 적느냐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박사님 어떻게? 네, 조금 뭐 2분기가 뭐 최악이겠죠. 예. 네,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부분과 체감적인 부분을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결국 그 업종별로 2분기가 단순히 코로나 팬데믹이 극도에 달했던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앞으로 어떤 업종이 좋아질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어떠한 그 시그널을 주는 그런 많은 정보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분기가 나빴던 점에 대해서 그 자체의 숫자에는 그렇게 뭐 집중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뭐 언택 관련주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뭐 5G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다양한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좋아지는 업종이 하반기에도 좋아질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섹터별 혹은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